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2020년 2회 기출문제 1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시험 보는 정시검정에서만 필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출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9년 2회 그리고 2020년 1회, 2회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해설을 달고 있는데 문제가요. 보니까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 CBT로 보시면은 문제은행에서 각출을 하잖아요. 랜덤으로 각출하는데 그 알고리즘 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시 문제에서도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떤 부분, 2번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은 17, 18, 19, 20번이 윈도우즈에 대한 부분, 그리고 5, 6, 7번은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번호별로 해당하는 부분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카테고리와 이미 문제은행에 이제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그 해당하는 문제들이 랜덤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고 해당하는 부분, 출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항상 같은 문제가 계속 그 해당하는 번호에 출제가 되네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펌웨어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펌웨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네, 엄마 머리 말러 가시면 펌 하고 오시죠? 그 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하드웨어, 우리 플래시 메모리,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네, 바로 소프트웨어를 넣는 거예요. 이 펌웨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애는 결국은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다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넣어 놓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 펌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윈도우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다 안에 펌웨어가 들어있죠. 앞에 우리 회차에서 IoT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IoT 장비들 많잖아요. 냉장고, TV 이런 친구들 이런 데도 다 안에 펌웨어가 들어있고 얘네를 인터넷상에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AS 센터 가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얘네 장치가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시간에서 우리 Io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냉장고나 정수기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정수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 같으면은 이 제품을 바꿔줬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 펌웨어, 즉 이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이 소프트웨어인 펌웨어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동차에도 펌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자동차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드 꽂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펌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하드디스크에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되는 거는 이거는 부팅 파일이에요.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트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윈도우즈나 이런 것들이 부팅이 될 때 이 위치, 즉 0번째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0번 섹터에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윈도우즈 부팅을 시키는 거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그랬는데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이건 어떤 특정할 수가 없어요. 네, 특정할 수가 없고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하는 것도 전혀 관련이 없겠죠. 자,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 요즘 대부분의 가전제품들 업데이트하고 저희 집에도 그 셋톱박스 있잖아요. TV 보는 거. 저희 집은 BTV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TV가 없어요. TV가 예전에 있다가 없애가지고 얘만 셋톱박스만 있어요. 인터넷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제 TV 모니터에다가 얘를 연결을 했더니 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된다 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iOS 업데이트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표현에서 진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진법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몇 진수를 쓴다? 네, 2진수를 쓴다 얘기를 했죠. 우리 사람들은 10진수를 보통 쓰죠. 근데 컴퓨터는 전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는 두 가지의 경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2진수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와 AF까지의 숫자로 표현하는 진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16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 2 쭉 가가지고 9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가거든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가면 얘네가 자릿수가 늘어나잖아요.
우리 수치에서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값이 10배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를 어떻게 해요? 한 자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명칭을 달아준 거죠. 그럼 한 자리로 얘네를 매칭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16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의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물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내용인데 사실 얘네를 우리가 진수 변환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만 봐주시고요. 커말에서 진수 변환 문제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처리에는 뭐 예전엔 좀 출제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얘네 변환하세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자, 10진수, 정수, 2진수. 자, 10진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0진수 정수를 2진수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2진수 변환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을 정수예요. 정수.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10진수 10이에요. 10이 아니라 10진수 10을 2진수로 변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네, 2로 나누죠. 그래서 2, 5, 10 나눠 떨어지잖아요. 나머지를 뒤에다 우리 적죠.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배우는데. 자, 그다음에 2, 2는 4 됐죠? 근데 나머지가 2는 4니까 5니까 1이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요. 그때 몫이 1 나오고요. 나머지는 얼마요?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해주면 얘가 2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진수니까 10 이렇게 써줄게요. 얘네를 2진수로 변경을 하면은 1010 2진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맞고요. 맞는 내용이에요. 다. 얘네 맞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 답인데요. 1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후에 각각 16진수 한 자리로 변환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얘네를 2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2진수를 다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8진수 맨 뒤에 있는 것을 2진수로 변환을 하고요. 걔를 다시 2진수를 가지고 뒤에서부터 우리가 잘라서 쓰게 돼요. 보통은 이제 8진수 같은 경우는 세 자리 뒤에서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8진수 값이 있으면은 얘를 2진수 세 자리로 표현을 해요. 8진수는 세 자리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진수는 네 자리로 표현이 돼요. 2진수요. 2진수 세 자리, 네 자리로 표현을 하고 얘네를 변환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 버리세요. 네, 좀 지엽적인 문제이고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자,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또 나왔어요. 암호화에 대한 문제가 매 회마다 한 문제 나오고 앞에 3번에 나오네요.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암호화는 확실히 하고 가자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한다 그랬는데 우리 비밀키라고 그랬으니까요. 비밀키, 키를 숨겼어. 자, 키를 숨기는 이유는 뭘까? 암호화 키하고요. 복화 키가요. 같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얘를 공개하면 두 개 같으니까 얘가 노출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암호화 키를 숨겨놓은 거죠. 비밀리에 숨겨놨어. 그런 애지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칭키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왜? 키가 똑같으니까 대칭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우리 기억나세요? RSA가 되겠죠. 요거 반대되는 뭐예요? 비대칭키 같은 경우는 비대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아니죠. 반대죠. 같은 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화한다. 자,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고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 크기가 작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거 우리 앞에서 보기 똑같잖아요. 다. 앞에 회차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은 내용이네 문제가. 자, 다음 중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방화벽 나왔네요. 전 회차에는 우리 플록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방화벽이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어요. 아파트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복도 보면
끝부분에 철문 있죠? 걔가 이제 방화벽이에요. 불이 나면 다른 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화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방화벽이 인터넷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에서의 불이 들어오지 않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침입 아니면 해킹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우리 방화벽이라고 한다 했고, 자,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단을 해요. 맞죠? 이 사용자 인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지문 인식이나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적극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허용되지 않은 것은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공격이, 해킹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바이러스는 잡지 못해요. 그럼 선생님 바이러스하고 해킹의 차이는 뭔가요? 말씀하시는데,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리거나 하드웨어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 방화벽은 해킹, 외부로서부터 내 자료를 빼가는 놈, 또는 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해커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부의 위험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얘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막지만 내부에서의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는 얘가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된 말이에요. 로그 정보를 통해서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 역추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서버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접속한 시간과 IP,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운영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로그에 남아요. 파일에 남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그냥 순간으로 쫙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해킹을 이제 분석할 때 보면 그 로그 파일을 열어서 메모장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얘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그가 이 로그예요. 이 로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통나무, 그지? 우리 통나무가 뭐 어때요? 옛날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통나무를 어떻게 집 뒤에다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말린 다음에 도끼로 잘라가지고 네, 쪼개가지고 걔를 뭐라고 하죠? 우리 장작 만들어서 보관하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보관해 놓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로그를 쓴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운영체제에서 백업하고 복원 또 출제됐어요. 그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는, 이거 문제 똑같은데요. 백업 파일에 복원할 경우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요게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 저는 요거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요. 가끔 가다가 이제 업무를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 노트북에는 랜카드가, 노트북에는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은 스마트폰이 공유기로 쓸 수가 있어요. 걔네가 이제 핫스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핫스팟. 보통 다른 말로 이제 핫스팟. 여러분들 그 설정이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핫스팟을 설정을 하면, 핫스팟이 뭐예요? 뜨거운 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폰이 공유기가 되는 것,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것의 정상적인 그 학문적인 용어는 바로 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와이브로는 예전에 우리가 우리나라 기술로,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했던 통신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3G 있죠? 3G 통신 바로 이전에 2.5G를 바로 이제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LTE에 밀려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죠. 자, 블루투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와이파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블릿지, 우리가 통신 장비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본적인 장치인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브릿지가 있어요. 자, 골든 브릿지, 뭐 어쩌고 이런 노래도 있죠. 달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뭐 라우터,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 허브라고 하는 거는 내부 근거리 통신망에서 각 단말을 연결하는, 단순하게 그 PC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PC와 PC들이 연결되면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나요? 네, 근거리 통신망이 되죠.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지역에 10대든 500대든 약 500m 내외 인터넷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을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근거리 통신망과 또 다른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브릿지예요. 다음에 라우터는요. 이렇게 랜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웬이 됩니다.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하는 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웬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이 또 여러 개 연결이 되면 얘가 도시 통신망이 돼요. 한 도시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되고. 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이 라우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와 이쪽에 있는 이 네트워크 서로 프로토콜이 다른 애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얘는 경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됐죠? 얘는 뭐라고요? 근거리 통신망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근거리 통신망 안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봅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서 여기 브릿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랬어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다. 좋죠.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라우터가 하는 일이에요. 됐죠? 자, 통신량을 조정해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통신량 조절하는 것도 라우터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자, 다음에 통신량을 조정해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거리 통신망 내에서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큰 틀 안에서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답이 됩니다. OSI 참조 모델 여러분들 7레이어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물대, 네트, 세표응. 잘 알고 계시듯이 얘는 OSI 7레이어예요. 자,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방형 시스템, 즉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이죠.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단위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은 랜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랜 케이블을 꽂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전기 신호를 꽂는 게 바로 데이터 링크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통신이 연결된 상태에서 뭐예요? 주소, 전송할 주소를 찾아가는 역할을 해요. 트랜스포트는 그 주소를 찾았으면 자료를 보내야 되겠죠? 그럼 자료를 보낼 때 그 연결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세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내가 볼 수 있도록,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코딩이나 압축, 암호화 이런 것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응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응용 계층이에요. 게임을 한다, 그럼 게임 화면이 바로 이 계층입니다. 그 뒤에 백단에는 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 즉 실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에서 해당하고요. 바로 이 우리 좀 전에 봤던 라우터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얘가 라우터는 여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주소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소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 주소를 설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안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계층이에요. 얘는 전송 계층이고 전송할 때 쓰는 또 프로토콜이 있죠. TCP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가끔 보시면은 TCP, IP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 두 개에 있는 각각의 프로토콜을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은 장땡. 엄청 깊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브릿지에 대한 것으로 이것만 물어본 거죠. 자, 사실 근데 솔직히 따지면은요, 이 문제 잘못됐어요.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데,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다 좀 애매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출제한 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4번 보기 때문에 통신량을 조절해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한다? 이건 좀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은 약간 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량 조절하는 거는 이거는 통신량을 조절하는 것은 이게 송수신 방식에서 우리가 쓰는 거고,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상공회의에서 얘가 답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답이긴 한데, 다음에는 약간 수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시험장에 갔을 때 감독하는 감독 알바가 문제 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다음에 이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 업무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은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내부니까 인트라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트라. 내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요거랑 반대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외부라고 하는 익스트라넷이 있어요. 얘네 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제가 이제 소문자가 익숙해가지고 익스트라넷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얘는 인이니까 기업 내부고요. 익스트라는 외부예요. 어떤 경우냐? 어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하나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자동차 개발하다 보면은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수백 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뭐 범퍼를 만드는 데도 있고요. 유리를 만드는 데도 있고요. 타이어를 만드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걔네들을 갖다가 조립만 하는 건데, 그럼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설계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지만 협력업체들한테는 자료를 줘야겠죠. 바로 이런 상태, 즉 협력업체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익스트라넷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엔진 같은 건 현대자동차 내에서 만들잖아요. 외부에 외주 주지 않잖아요. 그럼 엔진 같은 경우는 외부에 그 기술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서로 할 때는 인트라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보안성이 완벽하게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걸 인트라넷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 우리가 협력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익스트라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는 답은 얘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TCP/IP,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애 중에 IP예요. IP는 뭘 한다고요? 경로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소니까요. 주소가 없으면 집을 찾아갈 수가 없죠. 자,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OSI에서 패킷 단위로 쪼개는 애는 여기 없습니다. 이 패킷 단위는 이제 이 패킷 단위로 쪼개는 애는 우리 다중화기 있죠? 다중화기가 얘네를 하고요. 전혀 관련 없는 애고. 자, 패킷 주소를 확인한다 그랬죠? 좋아요. 경로 결정하죠?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네? 잘못됐어요. 이거 없어야 돼. 이 문제도 진짜 엄연히 따지면, 학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거 틀린 문제입니다. 그냥 주소를 결정하고 경로까지만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상공회의소에서 문제가 이렇게 됐어. 이게 맞대. 그럼 이게 맞는 거지 뭐. 이쪽에서 출제자가 그렇게 하는데. 자, 데이터 전송의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 검사한다 그랬는데, 얘는 데이터 링크나 아니면 전송 계층에서 얘를 하게 됩니다. 자, OSI 7 레이어의 전송 계층이 아니라 이거는 뭐였어요, 우리? 네, TCP에서 하는 거고, 얘네는 전송 계층은 TCP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을 하고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것까지 하고요. 전송은 누가 한다고? 이거는 TCP가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답이래. 어쩔 수 없죠. 이게 답이라면 이게 답인 거잖아. 우리 왜? 시행청에서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까라면 까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의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엠팩 표준은 그랬어요. 이 엠팩 표준 시험 문제 정말 자주 출제가 돼요. 답은 21번이에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성, 거래, 전단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높은 2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를 하냐면 7번은 얘는 상거래용이에요. 상거래. 이것도 기억. 자, 엠팩1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P3 있죠? 그게 바로 엠팩 레이어 3, 세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음성 계층을 뽑아서 쓴 것이 엠팩1이고, 엠팩3는 우리가 실생활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엠팩4가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다, 그럼 제일 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를 한다, 그럼 7이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GIF 파일이에요. GIF 파일은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가끔 광고 많은 사이트, 그러니까 뭐 신문사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광고 많은데 거기 보면 깜빡깜빡하면서 슬라이드가 막 넘어가는 그런 광고 이미지가 있죠. 얘가 바로 GIF 파일이에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 프레임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컬러 수가 제한이 있어요. 256색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투 컬러 지원을 하죠. 65,000색까지 지원을 하는데 얘는 256색깔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질이 별로인 거야, 그 광고 배너들이. 그래서 여기 맞아요. 간단한 애니메이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넘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을 하고 좋아요. 벡터 방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얘는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래서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의 주소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이렇게, 여기에도 수없이 점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표현하는 것을 비트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트맵 방식이에요. 자, 윈도우즈에서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에서 표시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사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된 모든 것,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치 그랬는데, 여기에는 장치 및 프린터에는 하드디스크랑 사운드 카드는 표시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누르시고요. 여기에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제어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장치 여기 있네요. 여기 장치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장치 표시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린터 볼 수 있고 마우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펜도 볼 수 있고 USB도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기에서처럼 하드디스크는 여기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여기에 좀 전에 우리 보기 봤던 것 중에 하드디스크는 여기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군요. 앞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코더가 나왔어요.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을 해독한다 그랬는데 얘는 명령어 레지스터예요. 명령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맞아요. 이게 각 장치에 보낼 제어 신호 생성하는 거예요. 신호를 생성하는 거예요. 인코더니까. 인코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영상을 찍거나 하면 얘를 영상을 변환하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맞는 H264, 우리 전전 회차에 나왔던 그 형식으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올려주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인식을 해서 올리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 인코더로 인코딩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바로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얘다.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격장치 주소를 기억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프로그램 카운터. 자, 뺄셈 연산을 위한 음수로 한다. 그래서 얘는 보수기가 돼요. 보수기.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바로가기 아이콘. 우리 바탕화면에 많이 아이콘 있는 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 일본 아이콘과 비교해서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이 아니라 하나만 할 수 있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보자. 여기 보면은 얘가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있고 얘를 꾹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속성을 들어가 보면 얘에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도 있고 실행 설명 뭐 등등등, 또 일반 있고, 이 호환성은 뭐 다른 윈도우즈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아이고, 뭐 보안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 이전 버전에 해당하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만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뭐다?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지고 온 그런 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또 디스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쭉 있으면은 여기에서 내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볼까?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뭐 USB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으면 보이시죠? 제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 여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하면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 등의 컴퓨터 자원 공유에 공유. 이번에는 공유에 대한 문제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탐색기 주소 앞에 이렇게 따따 이렇게 원을 2개 붙여주고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가 있고, 공유한 파일명에 이 달러 있죠. 이 달러를 붙이게 되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숨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때 사용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어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 비디오 카드죠. 요즘에 제가 비디오 카드를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갑자기 40%가 올랐어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비디오 카드를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나 봐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 제가 한 달 전에 이쪽 촬영장에 있는 비디오 카드를 약 17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살라니까 28만 원 달래요. 30%가 아니구나.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얘가 바로 비디오 카드죠. 그리고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더 재미난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자,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도 디스플레이예요. 전자칠판인데 이제 원칙은 얘가 이제 UHD 뭐라 그러지? 자세히 보면 아주 점이 조그만 것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모니터나 TV 한번 자세히 들여보세요. 그럼 조그맣게 네모난 것들이 점점점 있어요. 얘네를 하나의 픽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같은 크기의 화면에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이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만약에 이만한 점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계단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보다 작은 이렇게 이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계단 현상이 멀리서 봤을 때는 훨씬 줄어들겠죠. 이게 픽셀이에요. 자, 해상도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픽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픽셀 수가 많아지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픽셀이 100개인 것과 이 화면에 1억 개인 것과 해상도가 어떤 게 좋겠어? 1억 개인 게 훨씬 좋겠지. 그죠? 모니터 화면에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니라 해상도가 높아져요. 해상도가. 해상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계단 현상이나 좀 선명한 정도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점 간격은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TV 한번 모니터 들여보세요. 들어보면 까만 선이 있어. 그지? 네모난 거 간격 있죠? 걔가 다트 피치예요. 근데 LCD에서는 이 다트 피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옛날 우리가 브라운관에서 사용하던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다트 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무튼 얘네가 어때요? 간격이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재생률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파수입니다. 주파수. 보통은 이런 디스플레이가 60Hz 나오고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의 주파수가 요즘엔 240짜리도 나오더라고요. 240Hz가 되면 이 깜빡이고 있거든요. 지금 얘가 전기 신호기 때문에 깜빡깜빡 엄청 1초에 60번을 깜빡이고 있어요. 얘는 60번입니다.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근데 TV나 요즘 나오는 TV나 좀 비싼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가 얘가 24인치가 뭐 8만 원이라면 얘는 뭐 50만 원 이렇더라고요. 가격이 꽤 비싼 그런 아이더라고요. 얘가 바로 재생률이에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계속 나왔던 플래시 메모리죠. 얘는 비휘발성이에요. 휘발유는 어때요? 뚜껑 열어보면 날아가죠? 얘는 날아가지 않아요. 디지털 카메라,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PDA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요즘엔 PDA라고 못 들어보셨죠? 요즘 분들은. 저는 20대 초반에 이 PDA가 참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하던 친구들은 얘네를 가지고 다녔어요. PDA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이 되는데 페이지 한번 열리는데 1분씩 걸리고 그랬던 그런 장치였었죠. 자,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쓴다.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SATA, 스커시 방식 등이 있다. 맞아요.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서 위치해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는 얘는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격 장치를 하는 거라 했는데 얘네는 가상기억 장치죠. 자, 이 연관 메모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 기반이 바로 연관 메모리 기법이에요. 아셨죠? 캐시 메모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와 뭐가 있다고요? 연관이 있다고요. 자, 다음에
다음 중 패치 버전, 이거 또 나왔네. 패치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얘는 뭐예요? 네, 상용 소프트웨어. 보통 윈도우즈, MS 오피스 이런 아이들이 되겠죠. 홍보용으로 일정 시간을 제한을 둔 것,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쉐어웨어나 데모 버전 또는 애드웨어 다 비슷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앱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 애드웨어 쓰고 계시죠. 광고 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앱 설정 화면 밑에 뭐 광고 배너가 뜬다든지 이런 걸 다 애드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쉐어웨어는요, 일정 기간 기능 제한을 두고요. 기능 제한과 그 다음에 사용 기간을 제한을 두고 이 소프트웨어를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결제하면 나머지 기능 또는 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데모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만한 기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서 반 정도는 네 그냥 맘대로 써라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아예 탑재 자체를 하진 않아요. 이 쉐어웨어는요, 얘가 100이라고 하면은 다 탑재를 하고 여기를 여는 문을 돈 내면 열어주는 거고요. 데모는 아예 얘네를 제거하고 유통을 시킵니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자,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일반인에게 하는 거, 얘는 뭐예요? 베타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버전. 네. 자, 그러면 이런 테스트에 관련된 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베타가 약간 누워 있는데 우리 이제 알파도 있죠. 알파 베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도 하나 잠깐 정리하고 보면 이 베타 버전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공개를 해서 얘네를 테스트하는 걸 의미하고요. 알파 테스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 내에서 개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는 개발한 시스템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요청한 어떤 그 고객한테 실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테스트라는 것을 알파 테스트라고 해요. 구분이 뭐예요? 개발사 내부에서 하면 알파고요. 바깥으로 나오면 베타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9번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엔 압축 프로그램 많이 쓰시나요? 그냥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압축 프로그램도 사실은 항상 깔려 썼었어요. LHA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참 기억나는데 RAR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R집 쓰시죠? 네. 압축한 파일을 모아 재압축을 반복하여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요. 일정만큼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일정 크기가 딱 한도가 넘어가면 그 이상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쓸 수가 있다. 자, 대부분 압축 프로그램에는 분할 압축이나 암호 설정이 가능해요. 분할은 예전에 이걸 어디에 많이 썼었냐면 저는 플로피 디스크 세대거든요. 1.44짜리 1.44 메가였나? 이렇게 되면은 플로피 디스크 하나에 1메가밖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10메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1.4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에서 얘네를 슬라이싱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파일의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좋죠. 압축해가 전송하면 간단하니까. 자,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의 바로가기 메뉴예요. 바로가기 메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바탕화면에서 Shift F10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된다. 맞아요,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이 키 기억하세요. 바탕화면에 폴더나 텍스트, 문서, 압축 파일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좋아요. 자, 다음에 삭제된 컴퓨터. 요즘에는 컴퓨터가 따로 없지 않나요? 그지? 그냥 탐색기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안 나오겠네. 윈도우즈 10에서는 이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윈도우즈 7인가요? 거기에는 내 컴퓨터가 있었나? 그래서 바탕화면 속성에 들어가면 내 컴퓨터를 표시할 수 있었거든요. 지운 걸 다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되질 않아요. 얘 자체가. 그리고 얘는 이제 안 나오겠네. 자, 휴지통, 네트워크 얘네들 다시 표시할 수 있었는데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키에서 할 수 없고요. 각각의 얘가 어디에 그 설정, 제어판의 설정 중에 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기능. 자, 아이콘의 정렬 기준을 변경 다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딱 눌렀을 때, 네, 다시 딱 눌렀을 때 여기에 나오는 얘네가 바로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예요. 그래서 보기를 눌러보면 아이콘 정렬이나 아이콘 크기,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이런 거 나오고요. 정렬도 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로 고침도 할 수가 있고요. 붙여넣기,
바로가기 붙여넣기, 그래픽 속성, 그래픽 옵션, 새로 만들기,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 설정은 가능한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내 컴퓨터가 윈도우즈 10은 없어졌기 때문에 내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PC가 있는데 탐색기 들어가야 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언 문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차가 앞에 있는 두 회차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그리고 기타 저장 장치, 하드웨어적인 거 다 어때요? 출제됐던 아이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카테고리화해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